8월 2일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좀 먼저 보면은요. 6월달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0.3% 감소해서 55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7월달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지난 6월달에는 50이었는데 7월달에 43.5로 하락했다. 이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요. 기준선이 PMI 지표와 같습니다. 50이 기준인데요. 2016년 5월 달에 37.2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는 바로 작년 2018년 8월 76.5를 기록하면서 12년 내 최고치였습니다. 미쓰리가 2018년도 중반 정도에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그놈의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때 돈다방 미쓰리가 우려했던 이유가 지금 미국 경기가 저렇게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미쓰리가 진짜 할 말이 많은 고용지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월 초에 발표되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되지만 한 이틀 정도 뒤가 되면, 즉 매월 초 거의 첫 번째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 세 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미국이 2017년도, 18년도 그때 이 세 개의 지표가 모두 한쪽 방향, 즉 위쪽 방향을 보여줬어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20만 건이 넘어갔고요.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증가 추세였고요. 실업률도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 2018년도 연초에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2018년도에 미국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질 수 있을 텐데 너무 그렇게 실업률이 떨어져도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쓰리가 이 고용지표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냐면, 여러분,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랑 실업률이랑 임금 상승률 이 세 개 지표 중에서 작년 중순 이후부터 세 개가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일명 혼조세라고 불리우는, 즉 세 개 중에 그 어떠한 녀석은 방향을 달리합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면, 즉 고용이 확대되면 좋은 지표이긴 하는데 어떤 때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됐지만 실업률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임금 상승률은 둔화된다든가, 어떤 달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줄어들었는데 실업률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세 개 지표가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가 그러한 움직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지네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미쓰리가 이거를 쭉 체크해 오면서 미국은 경기가 꺾였고, 자, 이 경기가 꺾이는 것을 이제는 2019년도에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써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서는 더 심하게 고용지표에 대한 딴지를 걸죠. 어떤 딴지를 걸었냐면 왜곡설입니다. 그죠? 왜곡됐어. 지표가 훼손됐어. 특히 그 훼손시켰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작년 연말과 연초에 진행됐던 35일 동안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지표들이 훼손됐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라든가 실업률 이거보다는 올해 들어와서요. 임금 상승률이 제대로 한번 증가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찌 보면 저 빼고 다 다른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여전히 좋아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는 되게 외로웠지만 저는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그 곤조로 계속 제 주장을 이어갔죠. 아니에요.
미국 걔네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네들이 고용지표가 꺾인 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미쓰리가 체크했을 때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이미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4월 달에 제가 4월 며칠 날 4월 5일이었나요? 예. 5월 4일이었나요? 예, 5월 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되기 한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아마 크게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은 끝이 0이 들어가는 연도에, 그러니까 뭐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 집마다 찾아가서 여기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요원들이 필요하다. 그 요원들을 미국은 1년 전부터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5월 4일 날 발표하는 4월 달 고용자 지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때 2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26만 명은 미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가 뭐 7만 5천 건. 너무 쇼킹했다라는 거죠. 너무 못 나왔어. 그런데 너무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앞선 달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뭐 어느 정도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다. 그래, 여전히 미국 고용은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뭐 26만 건, 7만 5천 건, 뭐 18만 건 이렇게 3개월치를 쭉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치를 구하면 18만 건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경제가 정말 좋으면 18만 건이 아니라 20만 건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18만 건 나와도 잘 나왔다고 그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미국 경제 그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라고 넘어가 버렸죠. 근데 미쓰리는 거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딴지 걸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숫자가 조작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달이 되면 자꾸 수정을 해요. 내년도에 인구조사 때문에 뭐 많이 인구를 모집하는 그 달에도 처음에는 26만 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24만 명이라고도 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미국은 7월 달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수 얼마 나왔냐면 16만 4천 명 나왔습니다. 월가 조사치가 16만 5천 명이었는데 월가 조사치보다 뭐 1,000명 정도 부족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1,000명 정도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예상치를 18만 명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2019년 12월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1만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가 예상치는 10만 명 예상했기 때문에 월가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11만 명 나온 지표조차도 잘 나온 겁니다. 고용지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경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경제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제대로 뭔가를 파고들려고 하지 않고 일명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그러려니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뭐 비농업자 지수가 18만 명, 15만 이게 의미가 없고 나중에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전문가가 좋다면 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정보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상사의 그 안 입고 없고 더러운 꼴을 다 당하면서 고객들의 그 정말 불편한 거를 다 겪어내면서 매월 받는 월급을 가지고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허접한 그 전문가들이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만 믿고 일명 투자랍시고 하시냐는 겁니다. 6월 달 고용자 지수가요. 기존에는 22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19만 3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달 고용도요. 원래는 7만 3천 건으로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근데 6만 2천 명으로 역시 그것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미쓰리가 체크했을 때 이 고용 지표는 작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쎄할 정도로 이거 고용 지표들이 쎄한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고를 외치는 바람에 미쓰리가 12월 달에 미국 증시 개폭락,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 얘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의 금융 얘기는요. 뭐 당장 언제 생겨 미쓰리? 올 연말에 터져?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중국이 돈을 풀면 풀수록 저는 걱정 근심이 더 생기는 거죠. 자, 실업률은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습니다. 3.7%. 시장 예상은 3.6%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을 3.6%로 3.7에서 0.1% 하향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자, 7월달 임금 상승 전월 대비 0.08달러, 0.29% 상승해서 27.98달러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은 0.2% 증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0.29% 증가했다. 월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시장 예상은 3.1%였는데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다. 아무리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다 해도 0.29%는요. 0.3% 미만입니다. 즉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0.3을 넘겨본 지가 없어요. 자, 이날 글로벌 이슈 체크로 넘어가면은요. 우선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은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에서도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했고요. 9명 통화정책위원회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진행됐고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유로존 경제 안 좋잖아.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렉시트 관련돼서 지금 리스크가 큰데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젠장 맞을 미국도 지금 예방적 금리 인하 한다는데 혹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약간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영란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어찌 보면 히든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거겠죠. 대신에 금리는 동결했지만 2019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1.5로 예상했던 것을 1.3%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영란은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는 이 영란은행 총재를 IMF 총재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신 상태로 IMF 총재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라가르드 총재를 물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분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는 멘트들 어느 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른다. 상당히 리스크를 부과시키는 멘트지만 최소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뭔가 글로벌 이런 경기 상황을 좀 조심하고 있고 직시하고 있나 보다라는 어떤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가르드 IMF 총재가 ECB 총재가 돼도 저는 ECB 그 총재 자리에는 정말 여우처럼 통화 정책을 실시했던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중요한 때에 현실을 직시하는 라가르드 총재가 ECB의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은 진짜 이놈의 이놈의 건방짐, 이놈의 우월주의 때문에 우리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브렉시트 관련돼서는요. 자,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인 보리스 총리가 유럽연합한테 야, 니네가 뭐 시간을 뭐 준다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는 됐거든? 그냥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할 거거든? 지금 이런 어떤 그 곤조를 부리면서 이 표현이 맞습니까? 곤조를 부린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가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보리스 존슨 저 새끼 저거 진짜 노딜 브렉시트라도 강행할 것 같아.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걱정되는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니네가 영국 내에서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재협상은 없어라고 너무 지금 단호하게 선을 걷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도 유럽연합도 워낙 강경하다 보니 이거 노딜 브렉시트 되겠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왜 보리스 존슨은 물론 2016년도에도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보리스 존슨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밀고 나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소비재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뭐 어떤 인종차별에 관련된 발언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대통령이 또 되고 싶으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워낙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집결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정치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듯이 아베가 한국을 지금 공격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거거든요. 언뜻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젠장 맛을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저따위로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게끔 해야 되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개또라이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지금 2019년도 현실은요. 2016년에 정책공조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더 팽배해지고 더 강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종차별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국민들이 분명히 소비 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부담되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도 정치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데요. 자꾸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국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부분을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제가 미쓰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게 경제방송인가 정치방송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많이 그렇게 지금 얽혀 있거든요. 자, 보리스 존슨은 지금 왜 저렇게 강경하게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떠나려고 할까? 그것도 노딜까지 감안하고. 보리스 존슨은요, 노딜 할 겁니다, 노딜.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 콤네스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성인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선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자, 그런데 보리스 존슨은 여러분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이 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할 경우에만 보수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다 보수당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수당이라면, 보수당에서 당대표가 된 보리스 총리라면 노딜 브렉시트 하겠죠. 그 노딜 브렉시트가 어떤 경제에 큰 어떤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 거를 알면서도 지금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을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경제가 박살나던 말던 간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면 미국 국민들이 힘들고, 그리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진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은, 그 카드를 쓰면 자기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글로벌 어떤 정책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셈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앞으로 경제를 개박살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 한 다음에 총선을 하면 보수당이 36% 지지를 받아서 과반수보다 64석이 더 많은 357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때.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때 보수당이 36%, 노동당이 29%, 자유민주당이 15%, 브렉시트당이 8%. 뭐 다른 당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즉 노딜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총선을 진행하면 보수당이 과반보다 64석을 확보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거고, 만약에 10월 31일 전에 조기 총선을 진행하면 보수당이 28%, 그래서 268석,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이 27%, 보수당과 1% 차이예요. 그래서 노동당은 257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노딜이 아니라 지난번에 메이 총리가 합의했던 거와 비슷하게 유럽연합과 합의를 해서 브렉시트가 된다면 노동당이 29%, 과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295석을 차지하게 되고요. 보수당은 26표밖에 받지 못하고 패배. 만약에 보수당, 지금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는 보리스 총리가 10월 31일 이후까지 시간을 벌고, 즉 유럽연합이 야 시간 줄 테니까 10월 31일 말고 한 내가 2, 3개월 더 줄게, 그 유럽연합의 어떠한 제안을 보리스 존슨이 받아들인다면 보수당이 22석, 즉 93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요. 노동당이 28%로 225석, 그리고 브렉시트당이 23%로 170석을 차지하면서 지금 보수당이 제3당으로 추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셈법이 나오죠. 결국 보리스 존슨은 유럽연합이 야, 니네가 10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노딜 브렉시트는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연말까지 시간을 줄게라고 하는 그 제안을 보리스 존슨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그거를 받아들였을 경우 보수당은 제3당으로 추락.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10월 31일 전에 조기 청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의회석을 좀 뺏으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련된 셈법입니다. 왜 보리스 존슨은 저렇게 노딜 브렉시트를 외치는가? 아니,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경제가 개판되고 엉망될 텐데 영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셈법을 보면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지만 보수당이 집권할 수 있는 힘이 커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아, 미쓰리, 나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데, 예전에는요, 경제가 어찌 보면 정말 경제 이론처럼 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경제 이론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대략 대충 비스무리한 그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국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졌고 자국의 지금 수장들이 그 권력을 하기 위해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정치와 경제가 뒤섞이다 보니까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니 저렇게 하면 경기가 뻔히 안 좋아질 건데 왜 저렇게 하지라는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더 중요하지 경제는 개뿔이거든요. 어차피 정치 권력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경제가 이용당하는 바람에 앞으로 경제는 지금보다 더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강경책이 중국 경제보다 미국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자, 이번에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대부분이 소비재인데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중국이랑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라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커질 때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꺾여요. 자, 제가 앞서서 앞으로 미국은 뭐에 힘들어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 것이다. 즉,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 지표는 꺾이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 한 작년 하반기에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행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셈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 결정했죠.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불하게 우리는 필요하게 보복할 것이다. 반격할 조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그 무역 전쟁에 대한 결과는 그 모든 피해는 다 미국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필요하면 싸울 거지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대강으로 상당히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중국이 뭐 양보한다 그래도 나 관세 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계속 양보하는 척 뭐 해준다고 하면서도 지금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제는 안 속아 뭐 이런 멘트겠죠. 그리고 추가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거야. 물론 피해는 주겠지. 그러나 그게 뭐 엄청난 충격은 아닐 거야. 피해는 주지만 미국 국민들이 일단 피해를 받고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우리가 중국한테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가 급락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려하지 않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더 빠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어찌 보면 야, 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아니 주가가 개폭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 잘 듣거든요. 말 잘 들으면 금리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하면 증시 상승하고 경기 부양될 수 있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역 분쟁을 더 강화시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킴에 있어서 증시가 하락해서 글로벌,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곡소리가 날 정도로 힘들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안중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어찌 보면 트렌드예요. 경제든 정치든. 저는 정치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 글로벌 경제를 보면서
가끔씩 제가 이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라면 무슨 미국의 싱크탱크라면 이런 얘기하면서 뭐야, 나 정치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정책자들의 마음을 읽고 이랬나, 근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대세라는 거죠. 아마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미쓰리가 조금 그나마 시원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는요. 오늘 그렇게 크게 비중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에 백기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부양책을 더 쓸 것이다. 미쓰리는 중국이 부양책 쓰면 쓸수록 저는 중국의 금융위기가 겁나는 사람이고, 시티그룹은 중국이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시했다. 중국이 시간 끌기 하는 거는 미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도이치방크 ING는 추가 관세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높을 만큼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거는 중국 플랜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어차피 추가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건 이론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지세 결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나 도이치방크나 ING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아니, 그런데 쟤네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 드셨겠죠. 근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시티그룹, 도이치방크, ING가 한 얘기들은 이미 돈다방 미쓰리에서 다 해드렸던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똥줄 타고 있고요. 이런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IMF 총재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럽에서 비유럽권에서 IMF 총재가 나오지 않도록 후보를 단일화하자. 그래서 5명이 후보를 선출해놨는데도 거기에서 또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보여줬던 정책공조 기대감이란 얘기는 당분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패권 전쟁이고 어찌 보면 관세 전쟁이 이제 환율 전쟁 되고 환율 전쟁이 패권 전쟁 된다. 결국 그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운명론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또라이 같은 소리 했죠. 아마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하면 두 나라가 힘을 합칠 거라고요. 그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지금 글로벌적으로 정치적인 이기주의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플레임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 미쓰리가 전해드렸던 이게 글로벌 트렌드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짜 8월 달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진정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단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 4일 일요일 날 지난주 증시 쭉 한번 다시 돌아보고 경제지표 말씀 못 드렸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들 전해드리면서 또 좋은 내용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주식 하락 이런 거요. 돈은요 건강하면 또 벌 수 있습니다. 기회만 오면.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